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포항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와 지열발전소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현대기아차가 인도의 우버라 불리는 올라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공유경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갑질 여부를 확인하려는 정부의 실태조사를 보험업계가 집단 거부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관계를 위탁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 첫 주총을 열었습니다. 주총장에 몰린 소액주주들은 주주 권익 강화와 환원 요구를 했습니다. 잠시 뒤 오늘 주총 현장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주식 한 주를 50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한 뒤 처음으로 열린 주주총회여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액면 분할로 소액주주가 많아지면서 오늘 주총장 인산인해를 이뤘다고요? 네, 지난해보다 참석자는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주주들은 입장을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 주주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삼성 측은 이에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연간 9조 6천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독립성 논란이 됐던 사회이사 선임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이사 후보 중 일부는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삼성그룹 계열 호암재단에서 상금을 받은 바 있어 사회이사로서의 독립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국내 의결권 자문사와 해외 연기금이 선임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총에서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네, 주주총회 관련해서 다른 소식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한진칼과 KCGI가 주주 제한 자격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네, 아직까지 2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29일로 예정된 한진칼의 주주총회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2심에서도 KCGI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진칼과 KCGI는 표대결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면세점 사업 특허권 연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법안 내용이 뭡니까? 네, 이달 초 추경호 의원은 기존 면세사업자의 출국장 면세점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관세법을 이미 한 번 개정을 해서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간 면세점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업에게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들에게까지 연장 규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소급 적용하자는 겁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 9월에 사업자가 바뀌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업계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개정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현재 면세점이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니만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기존 사업권자의 특허권 연장도 가능해야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내년 사업권 입찰을 준비 중이던 기업들은 적극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특히 기존 사업자들이 수의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시 항목이 내일부터 62개로 세분화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또 분양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공시 항목이 어떻게 확대되는 건가요?
네, 내일부터 관련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등은 토목비나 건축비 등을 총 62개 항목으로 자세하게 쪼개서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2개 항목만 공시하면 됐는데요. 토목비는 토목비, 건축비는 건축비 이런 식으로 원가의 총합만 알리면 됐는데 앞으로는 이 총합이 어떻게 나왔는지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목비는 흙막이 공사에 얼마, 옹벽을 세우는데 얼마 하는 식이고 건축비 역시 철골에 얼마, 철근 콘크리트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 건축 과정에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시공사가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원가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경실련은 공개된 건축비보다 실제 쓴 건축비가 20% 이상 적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위례신도시나 서울 고덕강일지구 또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의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고 기업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첫 단지는 어디가 될 전망인가요? 네,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자부터 이 시행 규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장 내일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가 원가를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위례신도시의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이후 위례에서 청약 예정인 우미린이나 중흥 S클래스 등도 62개 항목 원가 공개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업난 때문에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것도 혼인이 줄어든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 7,600건, 1년 전보다 6,800건, 2.6% 줄었습니다. 2011년 이후 7년 연속 감소해 1972년 이후 4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혼인 건수도 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대에서 30대 실업률이 증가를 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2018년도를 보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8.8%로 여전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는 등 가치관이 바뀐 것도 혼인이 줄어든 원인으로 꼽힙니다. 혼인 연령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과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가장 많이 줄었고 3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10만 8,700건으로 1년 전보다 2.5% 늘었습니다. 특히 혼인을 한 지 20년이 지난 황혼 이혼이 3만 6,300건으로 9.7% 증가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민간 일자리 확충과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추경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에 민간 일자리와 투자를 주문했어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보고에서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 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하고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최근 나타난 경제 주체 심리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팀이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 상황 개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기자, 추경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죠? 네, 김 대변인은 추경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과 국제통화기금, IMF 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이 아닌 정부 부처가 입증하는 규제 입증 책임 전환으로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뒀다며 시범 추진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
선포식에 참석해 금융 혁신 방안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고 모레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7번째 지역 경제 투어에 나서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지난해 치매 현황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70만 5천여 명으로 추정돼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 달했습니다.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은 연간 2천만 원이 조금 넘어 총 14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8억 5,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9억 7,500만 원, KT는 8억 5,1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통위는 또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현금 대납, 사은품 지급을 한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1억 39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중국 옌청 1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옌청 1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기아차와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위에다 그룹에 넘겨 전기차만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옌청 1공장은 지난 2002년 기아차가 합작법인과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최근 생산이 부진해 가동률이 40%대에 머물렀습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 많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스트레스나 호르몬 분비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 명 이상이 탈모 환자라는 집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탈모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박연신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요즘 탈모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집계된 탈모 환자 수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 20, 30대의 비율이 40%가량이 증가하면서 꾸준한 젊은 연령층의 탈모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젊은 탈모 환자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별로 살펴보면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해 탈모가 이제는 성별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제 내가 탈모인가 탈모가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탈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먼저 탈모는 두 가지 증상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두피와 모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두피 증상으로는 우선은 두피에 열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고 가렵거나 혹은 갑자기 유분이 늘어난다거나 뾰루지가 생긴다거나 모발 증상으로는 갑자기 탈모량이 늘어나서 하루에 100가닥 이상 빠지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모발이 서서히 가늘어지는 증상. 네, 방금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이 같은 증상이 있으면 탈모가 시작됐다고 보고 서둘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탈모가 시작이 됐다면 관리뿐만 아니라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먹는 약을 살펴보면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라는 두 가지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업계 1,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효능은 또 달라서 차이점이 있는데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앞쪽의 헤어라인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주거나 M자 모발을 조금 더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아보다트가 조금 더 효과가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했었을 때 임상 탈모에 대한 데이터들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건 프로페시아입니다. 네, 한편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약도 탈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먹는 약보다는 효능이 조금 떨어져서
전문가들은 먹는 약보다는 바르는 약보다는 먹는 약을 좀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약과 함께 사용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탈모 증상이 나타날 때 머리를 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모발 이식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FDA 같은 경우는 탈모 치료 과정에서 처음부터 모발 이식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정부터 모발 이식을 사용하는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해보고 효과가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모발 이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머리들은 다 이렇게 풍성하게 회복을 했는데 M자 부위가 특히 많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가마나 이제 두정부 부위가 유독 이렇게 회복이 좀 느린 경우, 그런 경우는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가장 자연스럽고 보기 좋다는 이유에서 모발 이식보다는 본인의 머리카락을 심는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샴푸는 매일 저녁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스프레이나 왁스 같은 것들은 두피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기능성 샴푸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기능성 샴푸와 두피 스케일링 같은 도구는 직접적인 이런 도움이 되진 않고 수면과 같은 생활 패턴이 탈모 예방에 큰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탈모와 수면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2시 이전에 충분히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만 줄여도 탈모 예방엔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직장인들에겐 어렵겠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꾸준한 운동도 함께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연식 기자와 탈모의 예방법, 치료법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와 오대원 경기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포항, 자연지진 아니다. 먼저 오대원 교수님, 그때 상황 기억하시죠?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이어서 포항에 지진이 났었던 거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도 당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그 흔들림이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제 그 지인들이 포항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그 앞으로는 포항에 안 간다라고 할 정도로 포항에 있는 분들의 굉장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오늘 났는데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는 것에 네. 깜짝 놀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오늘 그 조사 결과에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진의 원인이 지역발전소 때문이다. 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높아졌고 이것은 이제 탈원전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선발된 곳이 포항 지역이었는데 이 포항 지역에서 지열 발전을 위해서 땅에 물을 주입하는 해수를 주입하는 일이 5번 정도 있었고 이때마다 조금씩 이런 진동이 쌓이고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예상외로 이런 큰 지진이 났는데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들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러프하게 일반인의 생각을 하면은 크게 구멍을 2개를 뚫는 것 같습니다. 한 600m 정도의 우리가 콧구멍처럼 하나로 뚫어서 그쪽으로 수증기를 아주 강하게 밀어넣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 지열이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구도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외국 그 어떤 연구기관 또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 똑 따로 해서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단층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고압의 어떤 수증기를 넣어서 이 지열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잠자던 단층대를 깨워서 그 결과 결국 인재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원인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산대학교에서 조사 보고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게 있었나 싶었는데 그와 같은 그 국내 연구기관의 결과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또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이제 인재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필로티로 해서 있는 그 건물 또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각종 건물들이 사실 붕괴 위험에 처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자연재해다 보니까 그게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원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아닌 한마디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한 50명 정도 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던 것이고 이후에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어떤 2차 소송단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 소송의 그 원인이 입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정부 진상조사단의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소송단이 피해 배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 지진을 유발시킨 책임자를 처벌시켜라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와 같은 사실 지열 발전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규정에 따르는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이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검토를 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인허가를 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공방 앞으로도 충분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 교수님, 이 지열 발전소라는 게 오늘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폐쇄 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산자부 차관이 앞으로 지열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은 이제 없다라고 네. 영구적인 중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반면교사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되 이런 의외성, 예를 들어 일본의 동일본 지진, 경주의 지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평소보다 더 큰 이런 재난이 발생하게 될 때 이런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되 이런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공무원이나 이런 정책 당국자에 대해서는 좀 면책을 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포항 지진 그 후폭풍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 올라의 3억 불. 현대차가 인도의 모빌리티 업체 올라에 3억 불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오 교수님, 네. 이 올라라는 기업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로서는 생소하지만 2011년 이후에 인도에서 생겼던 그러니까 공유차 이렇게 서비스입니다. 택시 같은 것이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신흥국 지역에서 이런 자가용을 콜을 통해서 우리 핸드폰 앱을 통해서 부르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식의 공유 경제가 유명한데요. 예, 인도에서는 올라가 1위의 업체입니다. 네, 이 언론에서는 인도판 우버다 이렇게도 네. 소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남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그랩이라고 하는 공유 네, 그렇죠. 모빌리티 업체가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 올라가 이제 업계 1위의 모빌리티 업체로서 예,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지금 각광을 받는 업체였죠. 예. 네.
그래서 이번 투자가 현대기아차의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다. 이게 맞나요? 예, 그렇죠. 그 기존에 이제 그래브에 2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쳐서 3억 달러이니까 역대 최대이죠. 그리고 얼마나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다라는데 자기 기업의 정체성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번 투자를 통해서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현대차 투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사실 약간 셈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그 대표적인 차량 제조업체가 현대기아차인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동남아로 눈을 돌렸고 아시다시피 뭐 친디아 내에서 신흥 그 어떻게 보면 산업국 그중에 인도에 그 어떤 그 투자를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만 지난 3년 연속으로 50만 대 이상을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고 향후에는 100만 대 이상 현지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 기업이 나가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또 한국 내에서도 이와 같은 그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도 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이 모빌리티 쪽에 좀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내연기관 차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기차 그리고 또 수소 전기차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산업화의 흐름이 바뀌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의선이라고 하는 차세대의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도 그 전기차를 더 활성화하고 실제로 그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넘버 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신산업,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더불어서 해외에 이와 같은 그 서비스를 하는데 결국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다음 가는 큰 시장인데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을 넣어서 일본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 3대 어떻게 보면 인도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네. 오 교수님, 이 현대차가 모빌리티도 모빌리티지만 아무래도 인도 시장이 중요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의 중점이 이제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특히 인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랩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가장 강력한 업체로 성장할 때 일본의 도요타가 여기에 이미 선점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같이 앞으로 2년 후쯤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에 이제 거점을 확보하는 교두보 마련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현대차의 인도 시장 공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갑질.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 수리비를 두고 정비업체에 갑질을 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중기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손보사들이 실태조사를 거부하면서 정부 논리에 반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 변호사님,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접촉사고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접촉사고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결국 보험회사가 알아서 다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사고 수리를 원칙적으로는 이제 당사자가 하고 그 비용을 청구를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불편하지 않습니까? 요즘 다 알아서 해주는 보험들이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수리도 다 그 본인들이 이제 맡겨놓는 그 정비업체에서 하고 돈도 거기에서 직접 정산하는 가운데서 결국 돈이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의 주머니가 얇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보험회사와 관련되는 이 그 특정 수리업체의 이 수리비를 탁 그냥 깎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때 결제도 안 해주고 해서 결국 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업체가 이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로부터 어떤 상당 부분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그 벤처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를 구현하겠다. 뭐 그런 어떤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오 교수님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자동차가 사고가 났거나 고장났을 경우 어떻게 하세요?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손해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제가 가입한 데서 추천하는 정비업체에 입고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흔히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면 보험사가 이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있는데 이게 원칙상으로는 잘못된 방식이라면서요, 변호사님? 네. 보험 약관상은 아까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그 수리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수리비 영수증에 있어서 그 수리업체에 돈을 지급하면은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보험회사에 지급을 하면은 보험회사는 이 수리업체가 아니고 보험 가입했는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간소화해서 차만 어떻게 보면 레카차로 해서 입고를 시켜주면은 그 이후에는 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결국 보험 약관을 따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계약대로 아까 그 이행이 되겠지만 이 고객의 만족도, 고객의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보험 계약사가 이 그 보험 그 수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는 위탁 계약을 하는 그런 외관을 보이는데 결국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어떤 계약 과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 보험 계약사와 보험사와 이 수리업체가 사실상 위탁 관계가 있느냐 이걸 보고 형식과 실질 어떤 게 맞느냐를 두고 이 보험회사와 이 중소기업 벤처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도 저희가 표로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위탁 관계, 이 손보사들과 정비업체의 위탁 관계가 있냐 없냐 시청자분들도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죠.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뭐 그 보험회사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가맹점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부분 가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보험회사가 반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그 보험 수리비를 많이 내면은 그거는 결국 보험 금액 그 증가가 돼서 결국은 그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소비자로서는 그 수리비가 적절한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보험 수리비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보험회사가 당연히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왜 부당하다고 하면서 우리 경영에 간섭을 하려 드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현장 조사하는 것까지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산업계의 특성을 봤을 때 이 위탁관계 여부 어떻게 보세요? 정부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네. 시장 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 시장의 실패가 있는데 시장의 실패 중에서 이런 담합 문제, 카르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업체를 보험회사가 정해서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사실 소비자한테 손해가 가는 것이 경제학 이론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네. 정부로서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해서 새로운 서비스, 더 나은 서비스와 적절한 가격을 소비자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 짧게 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정부로서는 여기 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아마 좀 더 개선된 방향을 합의하려고 들 것이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와 오대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재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오늘 이 얘기와 함께 다가오는 현대차 그리고 한진칼 주총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송수영 중앙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최 교수님, 삼성전자 주총이 매번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 역시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대50 액면 분할한 이후에 처음이고요. 사실요, 이번에 50주년이거든요. 삼성전자. 그래서 사실은 최초의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네. 주주수가 15만에서 78만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2등이 누구냐면 SK하이닉스인데 거기가 30만밖에 안 되거든요. 2.5배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400명 정도가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거 생각하다가 그래도 또 이제 실내 체육관에서 하긴 좀 그러니까 이제 서초동 4호에서 지금 하는 그러면서 지금 뭐 가장 이 주주수가 많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 네. 그리고 또 뭐 뒷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등등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관심들이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방금 뭐 영상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삼성전자 주총의 주주들 막 대기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제 뭐 주주 숫자가 늘어난 면도 있긴 한데 네. 최근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항상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로서 적어도 삼성전자에서 특히 이번에 그 사회이사 선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좀 안 좋다는 느낌을 주는 게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먼저 요즘 이제 잘 나가던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면서 올해 실적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달리고 있는데 최 교수님, 이 김기남 대표이사의 말도 좀 꽤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게감이 굉장했죠. 왜냐하면 올해 어려운 경영 여건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 분야에 걸쳐서 근원적인 혁신한다는 말, 이거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삼성 측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반도체 그런 이 업황들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읽고 가신가. 즉 다시 돌아올 성장 턴에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갈까를 얘기해야 되는 굉장히 큰 무거운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말씀드렸습니다만 5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굉장히 큰 이정표를 지나가는 전환점을 이어가는데 뭐 정말로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업황이라든가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굉장히 엄중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데에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 주총 내내 실적을 놓고 주주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실적 자체가 이제 안 좋은 것에 대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제 물론 세계 경제의 둔화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서 내부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사용된 게 주주들의 가치를 삭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문을 많이 던지게 된 거고 특히 그동안에 지금 박재환 그 사회이사 하시던 분은 거의 반대 의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은 전직 기재부 장관을 하신 분으로서 아무래도 사회이사로서는 고무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 방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뭔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거를 하라고 이제 사회이사라는 것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고무도장 찍는 러버 스탬프만 찍는 이런 역할만 하고 사실상 뭐 로비스트만 역할만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현재로서는 이제 그 최근에 S10 모델의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위 말해서 기술적 차이를 좀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계륵입니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잘못한 거를 그대로 덮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뭐 옛날부터 방송이든 어디서 나와서 좀 잘해주기를 바란다. 결국 이거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산임 안건이 왜 오늘 상정되지 않았던 걸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오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임기가 10월까지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해도 됩니다. 그 당시에 임시주총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에 다시 이제 연임을 해도 되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전망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내이사로 쭉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큰
M&A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네. 또 지금 뭐 재판도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안건이 안 들어간 것 같고요. 네. 특히, 그리고 또 오늘 주총에도 참석을 안 하셨죠? 뭐 주총 원래 안 와요. 네. 그건 안 오고 오늘 이상은 이사회 의장이 오셨죠. 그 뭐 불법 노조 탄압에 하시는 이상은 의장이 오셔갖고 또 잘했고 지금 요번에 이제 가장 사실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주들의 이 질타가 쏟아졌던 거는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 내렸어요. 53,000원에서 35,000원 갔다가 지금 뭐 45,000원대에 지금 갔는데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는요 3.89%가 빠집니다. 주가가 주총 당일날. 근데 올해는 0.34% 상승된 채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으로 봐서 주총은 잘 끝났다. 뭐 그런 뭐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송 의원님 앞서서 이 사회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제 박지원 교수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제 안규리 교수의 선임에도 또 관심이 쏠렸더라고요. 네. 뭐 여기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죠. 그렇긴 한데 이게 안규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황우석 그 줄기세포 문제를 일으켰던 분하고 공저자로서 논문도 쓰시고 그래서 이제 뭐 정직 2개월 징계도 받으시고 이런 분인데 저는 딴 거보다도 사회이사의 정신에 좀 맞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로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주식이라든지 회사 경영에 참여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회이사는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제 주가 반응이 옛날에는 3.89% 빠졌다가 이번에 0.34%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저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때 빠졌을 때 경우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 부회장의 그 승계 작업 때문에 내부 자금과 이런 것이 R&D에 충분히 투자됐을까? 결국 회사에서 있는 사내 유보금이죠. 리테인드 어닝이 나가게 되면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조 원 정도 되는 돈도 이제 배당금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주가가 약간 상승을 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미 R&D 투자를 하고 나서 그래도 영업 실적을 통해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는 신호를 이제 시장에다 보내는 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주가가 이렇게 상승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나 외국 투자자들이나 펀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제 조금 매를 맞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하겠지 하는 이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본격적으로 다시 삼성전자가 이 주가 상승세를 탈 시기가 언제쯤 올까요? 일단 뭐 주가라는 건 항상 실적을 반영해야 되고 영업이익을 반영해야 되니까 회사의 이제 실적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오늘 사실 제가 기대했던 이 주주들의 질문은 송 교수님 뭐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금 보유액이 100조가 됐어요. 작년보다 24.8%가 오르거든요. 그 100조를 어떻게 쓸 건가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이 없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뭐 이 박지한 교수라든가 안규리 교수 그다음에 뭐 다른 재무제표 이거는요 표결도 안 했어요.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은 LG전자 한 거보다는 6배 정도 긴 3시간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맥들을 삼성전자는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주주를 위하고 진짜 사업을 위하는 그러한 주총의 또 다른 50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약속한 바를 또 얼마나 이행해 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회사 주총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또 관심거리가 이틀 뒤에 있을 현대차 주총입니다. 엘리엇과의 표대결이 관심을 모았는데 최 교수님 좀 분위기가 싱거워졌나 싶기도 해요. 네, 지금 이제 엘리엇이 너무 과도한 그러한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배당을 주당 21,967원에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에서 생각하기는 3,000원. 그래서 총 규모가 5조 8천억대 8천억.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행동주의의 어떤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이득을 위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사 선임권에 가서 이제 뭐 두 분을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위 말하는
이해 상충이 되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두 부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현대차가 맞다. 그래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22일이죠. 현대차. 네, 사실 금요일입니다. 뭐 그렇게 큰 뭐 싸움 없이 지낼 것 같고요. 22일 날은 가봐야 될 주총장이 있습니다. 어디 가야 하나요? YG 엔터테인먼트가 그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카메라는 그쪽으로 더 많이 네. 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얘기하고 싶지만 잠시 뒤로 미루고요. 엘리엇이 사실 여론전을 꽤 펼쳤거든요. 뭐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이사 명단도 뭐 보내고요. 결과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송 교수님?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신 대로 별로 이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뭐 대주주에 해당되는 국민연금도 뭐 엘리엇 편을 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기업의 아까 최 교수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 과거의 실적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근본적 가치는 미래의 어떤 먹거리, 미래 현금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과거의 실적이 왜 중요한가 하면, 과거의 실적이 좋으면은 그만큼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투자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싼 비용으로, 왜냐하면 내부 유보 자금이 비용이 제일 싸거든요. 네.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식을 새로 발행해가지고 또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거를 벌충할 수 있는 거는 미래의 먹거리가 제대로 있느냐. 즉 뭔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 100조나 이렇게 유보금이나 돈이 많아도 그거를 가지고 배당금을 준다고 해서 주주들이 전부 다 와 좋다. 뭐 소액 주주들 중에서 일부 주가만 중요시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걱정하는 분들은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얼마나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송 교수님은 엘리엇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엘리엇은 거기는 단기적으로 자기네들한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헤지 펀드라든지 뭐 블라인드 펀드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이런 데가는 항상 그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하고, 그런 기업들은 가장 타겟으로 삼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건 CEO나 매니저 책임자의 위험에 의해서건 주가가 기대보다 너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항상 타겟입니다. 이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자본주의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데서 항상 그게 진리였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훈육 효과가 발행하면은 괜찮은데, 지금처럼 돈을 많이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에서 내부 자금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더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번 주총에 제일 재미있는 건요, 섀도우 보팅이라는 네. 그런 예탁 결제원에다 이제 맡겨놓고 찬반 비율을 똑같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은 주주 찾아 산만리를 다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54개로 지금 늘어날 거고, 그럼 감사나 이사 선임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엘리엇 같이 이제 뭐 자기들 주주 찾아간다는 부분들은 사실 엘리엇이 뭐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일 뿐이지 주주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지금 단타 위주잖아요. 우리가 이 뭐 개미들 단타 위주로 하신 분이 갖고 있는 기간은 3.1개월밖에 안 됩니다. 12월에 주주 명부에 올려들어도 지금 다 팔으셨어요. 네. 그런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두드러진 한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9일이 슈퍼 주총대회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 주총들 가장 많이 몰린 날인데, 가장 관심은 뭐 한진칼, 그렇죠. 또 국민연금 어떻게 나올 것이냐겠죠. 자, 한진칼을 우리가 조양호 회장의 뭐 이사 연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될 게 27일 날이 대한항공입니다. 그리고 한진칼 회장, 조양호 회장인데 네. 거기에는 아직도 기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진칼에서는 무슨 조양호 회장 바꾸자는 게 아니고 27일 날 이루어지는 대한항공에서 이제 뭐 표대결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거 아주 첨예하게 붙었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제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심리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대했건 오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법원 쪽에서는 21일 날 그러면은 이제 선고를 하겠다. 네. 이러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뭐 최악의 케이스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조양호 회장의 어떤 이 방어술이 통과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불안한 상태고요. 지금 조건부 상장이 이런 의제들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흥미진진한 걸 넘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송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국민연금 기금 운영회에서 지난 2월 1일 날 의결을 한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결정이라는 제가 자료를 실제로 좀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네. 재밌는 사실이 KCGI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그 안에 누가 투자했는지 몰라요 지금. 네. 근데 대규모 펀드나 이런 데서 들어온 건 아닌 건 확실한데 누가 그 안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을지 아니면 진짜 해외에 있을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분들이 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KCGI가 이제 경영권에 참여를 하겠다 하는 걸 선언을 하고 작년에 이제 8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주주 명부에 20대 주주 명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일단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자기네 사장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겠는데 이제 문제는 KCGI나 여기는 항공사라든지 기업 자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관심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기업을 지금 가치가 많이 떨어진 기업 사냥꾼과 같은 거죠. 그 기업을 인수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이 됐던 뭔가 가치를 다시 높인 다음에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에 이제 팔고 나갈 텐데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KCGI가 하는 기능이 긍정적인 게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문도 들지만은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스튜어드십 행사를 하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조양호 회장이라든지 네. 그 딸 아들 뭐이라든지 많이 문제가 있죠.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네.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또 한진칼 KCGI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놓고 또 두 분 모셔놓고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즈플러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